자, 점심 잘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101페이지 잠깐 보고 101페이지. 101페이지. 독서라는 거. 독서 자, 사실 우리가 독서라는 개념은 간단하죠? 책을 읽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독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독서냐?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는 거. 근데 아빠가 오셨어. 이렇게 읽는 게 독서냐? 그게 아니고, 그것의 의미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독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독서라는 개념을 잠깐 보면, 독서란 글을 읽고 그 속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책을 세우는 종합적 행위 있죠. 종합적 행위라면 밑줄자, 종합적 행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sensa적으로 이러한 독서의 그를 어디다 비유했냐면 교향악의 연주에 비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향의 연주 비유한다, 밑줄자, 교향의 연주에 비유한다. 그렇다면 왜 독서를 교향의 연주에 비유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랄까? 일단 문맥이 딱 나왔잖아. 잘 봐봐. 잘 읽고. 자, 글을 읽고 그 속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배경 지식이 되겠죠. 자, 이런 지식과 새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 체계를 세우는 밑줄자, 종합적 행위. 종합적 행위라는 말에 네모해놔. 그냥 차라리 네모. 종합적 행위라는 말에 네모해놔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흔히들 교양학에 비유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독서를 교양학에 비유하는 이유는 뭘까? 다시 말해서 종합적 행위라는 점. 어느 하나만 특출하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기자라고 오케스트라 있잖아. 교향악 연주할 때 한 연주자만이 잘한다고 해서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럼 어떤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아까 금방 했던 독서의 개념에서 얘기했다시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새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를 갖다가 세워야 돼.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냐면, 여러분 밑에 101페이지 밑에 하단 보면 독서의 과정 나왔나? 과정 나오죠? 이 독서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판독과 이해와 해석과 뒤로 넘기면 반응이 나와요? 나오죠? 이게 독서의 과정이야. 잘 읽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고, 문맥적, 상황적,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을 잘 재해석하고, 반응까지 보여야 그것이 진정한 독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독서는 무슨 행위라 다 같이? 종합적 행위다. 종합적 행위라는 점에서 뭐에 비유된다? 교향학에 비유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향학에 비유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종합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읽기만 하면 안 돼. 야, 너 잘 읽었어. 그 의미가 뭐야? 그러면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해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판독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베끼는 거, 읽는 거야. 근데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있지. 이것을 그냥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읽는 걸 판독 단계. 그다음 밑에 이해 단계 있죠. 이건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죠. 자,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벼 이삭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에다 수그러지겠죠. 이렇게 이해됐다면 이게 사전 단계. 근데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문맥적, 상황적 의미를 파악해서 뭐라고 했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했다면 항상 누군가에게 머리를 바짝 자기 잘났다 싶어 이러고 다니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수그리는, 그렇다고 해서 어깨를 갖다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사람이 뭘 하는 거였어요?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물론 이제 신체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어른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 그런 게 우리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긴 있어요. 허리가 불편했거나 한 사람들.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돼요? 자, 딱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 들고 이렇게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거만하게 보이잖아, 사람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벼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죠?
왜 너는 고개를 뻣뻣이 들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은 여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해석 단계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자기화 시켜야 돼. 이게 반응 단계. 무슨 단계? 반응.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독서의 과정. 그게 4단계. 한번 얘기해봐. 첫 번째, 시작. 판독, 이해, 해석, 반응이다. 예를 들어서 영희를 방학 동안 못 만났다가 이제 개학 후 만나게 됐어. 근데 영희가 상당히 예뻐졌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영희야 참 물론 예뻐질 수도 있겠지만 평소 때 이 순이라는 애는 약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것을 많이 해. 근데 영희를 만났어, 오랜만에. 칭찬의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예쁘다 얘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말이 왠지 칭찬의 말로 안 들리고 나를 비꼬는 말로 들렸다면 다음 중 독서의 과정 가운데 어떤 단계와 관련되어 있을까? 1번 판독, 2번 이해, 3번 해석, 4번 반응. 내 말 좀 내 말 문제는 이해했죠? 자, 금방 상황을 설정했잖아. 방학이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순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영희한테. 너 참 예쁘다 얘? 라고 하는데 영희 입장에서는 야가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봐.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변함이 없니? 방학이 끝나도.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니? 내가 언제 비아냥거렸어? 예쁘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말투부터도 뭡니까? 뭔가 비아냥거리 같이 들리지. 자, 그렇다면 영희의 입장은 독서의 과정을 본다면 뭐에 속하겠냐 이 말이지. 1번 이해, 2번 판독, 3번 해석, 4번 반응. 그렇지, 해석이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한 거지. 차가 나한테 칭찬할 리가 없어. 원래 차는 그런 애야. 원래 그런 애야. 그러니 또 비꼬는 거야. 방학이 끝나면 좀 뭔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그래. 그렇다. 이게 바로 해석 단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 이해, 해석, 뭐가 있다 같이 반응이 있다. 간단하죠? 앞으로 다가가서 101페이지 배경 지식에 대한 것을 봐. 아까 우리가 이미 있는 지식이 있고 새로 얻은 지식이 있죠. 새로 얻은 지식은 또 다른 배경 지식으로 이제 첨가가 되겠지. 그렇다면 배경 지식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총체적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그래.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총체적 지식을 뭐라고 한다지? 배경 지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모든 체험과 지식의 총체를 뭐라고 해야 한다? 배경 지식이라고 그래. 가끔은 어떤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 있어 없어? 있지? 그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뭐라 그래? 내가 또 시험 봤어. 시험 봤는데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틀린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 머리를 갖다 대면, 이거 멍청이. 나는 이렇게 IQ가 낮은가 봐.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지 않나? 그럴 때 있죠? 나는 멍청한가 봐. 이렇게 IQ가 낮아. 왜 그래, 나는?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라? 배경 지식이 내가 부족하구나. 시작. IQ가 낮은 것이 아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적 방설을 했으면 배경 지식을 더 쌓으려고 노력하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내가 원래 머리가 나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원래 IQ가 낮으니까 머리가 나쁜 애니까 공부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자칫 절망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나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배경 지식을 쌓으면 되잖아. 그냥 그래.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럼 뭐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고 자꾸 내용을 또 확충해 나가고 하다 보면 나도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지. 공부 잘하는 것은 머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이 빨리빨리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그만큼 남들 1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10분 만에 그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겠지. 그러한 거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싸움의 문제지 내가 멍청하다, IQ가 낮다 이런 전조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내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오늘 내가 남들은 말해서 너는 뭐 한 10분 공부할 면 나는 1시간 공부할까? 이런 욕심은 생길 수 있잖아. 왜? 개선의 의지가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배경 지식이야. 그래서 배경 지식은 사람마다 갖다 다르나? 다르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맞췄고 B라는 사람은 못 맞췄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IQ가 낮아서 못 맞춘 게 아니라 배경 지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했구나 라고 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노력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할까? 배경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 왜? 배경지식이 있으면 책을 갖다 읽는 데 있어서 그만큼 수월하겠지.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책도, 더 난해한 책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다시 배경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결국 무엇과 얘기해야 된다? 독서에 있어서의 능력과 비례할 수 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서의 능력이 뭐다? 비례한다. 독서의 능력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배경 지식과 독서의 능력은 뭐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한다.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독서의 그런 범주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출문제만 풀어도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지? 근데 기출문제 어느지 풀었어. 배경이 쌓였어. 그러면 이제 뭐야? 더 확대해서 예상대로 풀어가는 거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쉬운 건 없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 머리 탓하지 말고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개선의 불명이 여전히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독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했고 뒤로 넘겨와봐. 자, 102페이지. 독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독서 종류에서는 다독이 있다, 정독이 있다, 통독이 있다, 적독이 있죠. 그래서 다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늘 다짜잖아. 마늘 다짜. 마늘 다짜니까 많이 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독이라고 그래. 많이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좀 박학다식한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야, 책을 많이 읽는구나.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뭐가 풍부해? 상식이 풍부하지. 그래서 상식을 얻기에 적합한 독서의 종류는 뭐다? 다치? 다독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독과 관련된 한자 성어들이 있습니다. 자, 남아수독 오고서 있죠?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것은 남자는 모름지기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한마디로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물론 비단 남자뿐만 아니겠죠. 사람이라면 뭘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말도 참 신중하게 하기도 하고 참 예의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참 저 사람 인격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 없어요. 참 인격적이다.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말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특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보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랬는 건지 좀 더 말투가 또 말씨나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럴 때 뭔가 인격이 느껴지나.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독이라는 것. 그래서 남아수독 오고서. 남자는 모름지기 5술의 책을 읽는다. 이것은 비단 남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이때의 5술의 오거서란 말이 5술이라는 뜻인데 5술의 책이라는 뜻인데 실제 이거는 많은 책을 의미한다. 뭐라고 의미한다? 많은 책. 꼭 5술의 책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마다 많은 책을 읽어야 우리는 비단 사실 지금이 가을이라고 해도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해야 하죠. 날씨도 좋으니까 짜증이 덜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책도 좀 읽고 저 높은 하늘처럼 그 책을 통해서 이상을 갖다 꿈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남아수독 오고서. 이 밖에 한우충동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 오고서와 같은 말이야. 얼마나 책을 갖다가 많이 소가 실었으면 땀이 뻘뻘 나는 거야. 소가. 그리고 그 책을 창고에 쌓아놓으니까 꽉 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우충동은 많은 책을 의미한다. 사람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읽었으니까 많은 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다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하나 더 온다면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죠. 수불석권이란 말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이 수불석권이야.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끔 보는 게 뭐라고 하냐면 숲은 볼 줄 아나 나무는 볼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저기 숲이 있구나. 전체는 다 이해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는데 한마디로 나무를 볼 줄 모른다는 말은 전문적 지식은 결여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 상식을 얻기에는 적합하지만 전문적 지식, 어느 한 방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 뭐다? 다 같이? 그렇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독입니다.
정독은 자세히 읽는 거죠. 세밀하게 읽는 거. 그걸 정독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 적합한 독서의 종류가 정독이다. 그래서 이 정독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어느 한 반면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족함을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런 점이 바로 정독의 한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된 한자성어 있죠. 안광철지배. 안광철지배는 눈빛이 책 뒷면을 갖다 뚫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책을 뚫어지게 자세히 봤다는 얘기죠. 안광철지배. 그것도 알아둬. 자, 그 다음에 유편삼절 있죠. 유편삼절. 유편삼절이란 말은, 자, 다시 한번 안광철지배 밑줄에 놓고 눈빛이 책 뒷면을 뚫었다. 나중에 그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광철지배 치면 나올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도 책을 갖다가 뚫어지게 보면 어떻게 될까? 책이 뒷면이 뚫릴까 안 뚫릴까? 그 정도로 자세히 봤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안광철지배. 책, 안광철, 눈빛이 책을 뚫었다. 눈빛이 책을 뚫었다. 그런 의미가 안광철지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히 봤다는 얘기죠? 뚫어지게 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는 이렇게 뭐 눈을 사람이 뚫어지게 보냐? 이 말이야. 실제 뚫을 수 있어 없어?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눈에서 빛이 나와서 막 광선이 나가서 막 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평상시 때도 그렇게 말하잖아. 여기 나를 뚫어지게 봐? 뭐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뚫어지게 본 거야. 그만큼 자세히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책이 뚫어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지만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유편 3절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유편 3절은 공자라는 사람 알죠? 공자. 중에 공자 알지? 이 공자가 주역책을 읽는 데 있어서 주역책을 읽는데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얼마나 여러 번 봤는지 그 책을 엮어놓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대. 그만큼 자세히 봤겠죠? 여러분들도 책을 갖다 깨끗이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책을 갖다 회개하려고 막 시멘트에다 막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것은 많이 보다 보면 뭐 하게 돼? 너절너절해지겠죠. 물론 세월이 흐르면 자체적으로 그냥 너절너절 하기도 하겠지만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렇게 손때가 묻고 손때가 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너절너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유편 3절은 공자가 주역책을 읽는데 3번이나 가죽끈이 끊어졌다는 말. 그만큼 자세히 읽을 때 유편 3절을 쓴다. 하나만 더 볼게. 독서 100편 의자현 있습니까? 책을 100번이나 읽으면 책 100번이나 읽으면 자연스럽게 뜻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렇죠? 특히 뭐 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 읽었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뭘 이야기하려고 했지? 라고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한번 여러 번 보다 보면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독서 100편 의자현 이 3가지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문제 되겠어?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문제 되겠 수 있어? 다음 중 다독과 관련된 말이 아닌 것은 나올 수 있겠죠? 다독과 관련된 말이 아닌 것은 근데 숲은 볼 줄 아나 나무는 볼 줄 모른다는 것은 다독과 관련된 말이다. OX? 오지.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겠지. 나무는 볼 줄 아나 숲은 볼 줄 모른다면 안 되겠죠. 이런 식. 또는 다음 중에서 다독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아닌 것은 정독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아닌 것 나올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은 일반 상식 차원에서 그런 옛날에 그 군무시험 같은 데서는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만약 통독입니다. 통독은 대의나 줄거리 파악에 의의를 두는 독서 방법을 뭐라고 한다 했지? 통독이랑 대의나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소설이 있습니까? 잡지 있죠. 소설이나 잡지는 다음 중 독서 종류 가운데 뭘로 읽어야 할까요? 통독이죠. 그냥 대의나 줄거리만 파악하면 되지. 그것을 물론 자세히 정독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소설이나 또 잡지 따위를 읽기에 적합한 독서의 종류는 뭐다 같이? 통독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적독입니다. 이 적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적발할 적자. 적발할 적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적자가 있다 시죠? 적발할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있죠? 플러스 설립자. 설립자에다가 그죠? 이게 고자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설립자에 이것이 이렇게 휘어진 거야. 얘기했죠? 거기다가 밑에 이것이 고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곧자는 자 뭐냐면 오래라는 뜻도 있어. 뭐가 있다? 오래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한자를 배우자는 건 아닌데 오래도록 서 있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겠어? 오래도록 서 있으려면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서 있으려면 뭐가 좀 좋아야 돼?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리에 힘. 그래야 해요. 그 다리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같아? 뿌리와 같은 거지. 그렇지? 나무로 본다면 뿌리와 같은 거잖아. 여기 몸통이 있고 밑에 보면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리는 뿌리와 같은 거지. 그럼 오래도록 서 있으라 뿌리가 있어야 되겠지. 밑동, 뿌리. 이것이 바로 뭐냐면 뿌리적 밑동적자라는 뜻이야. 알겠어? 뿌리적 밑동적. 시작. 뿌리적 밑동적이야. 그러면 뭐 한다? 뿌리, 밑동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이게 손이야? 손수자야, 손수자. 손수자인데, 바로 이 밑동을, 뿌리를 손으로 잡고 움켜쥐고 뭐 없는 거야? 뽑는 거단 말이야. 뽑는 거. 알겠죠? 그래서 뽑을 적. 시작. 뽑을 적, 적발할 적자가 되는 거야. 정의됐나요? 그러면 적독이란 게 뭐냐면, 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적독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발체독. 선독이라고 합니다. 발체독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백과사전 같은 거 있어 없어요? 백과사전 있잖아.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는 거지 내가 필요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적독이다 또는 발체독이다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정도에서 독서의 종류는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104페이지. 관련된 지금까지 우리 화작독에 대해서 배웠죠? 장문 또는 확법, 독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관련된 문제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한번 풀어봐. 1번. 다음 글에 진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있죠? 자, 우리가 글쓰기에 있어서 조건이 있었죠. 좋은 글의 요건. 그때 뭐 진실성이 있다든가, 충실성이 있다든가, 평일성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명료성을 얘기한다든가 했지? 그때 플루벨의 일문일에서는 뭐가 관련되어 있다? 정확성이 있죠. 따라서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는 그 대상에 맞는 어휘는 딱 한 가지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이다 같이? 정확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루벨의 일문일에서는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학자와 같이 생각하고 대중과 함께 말하자는 것은 뭐냐? 학자와 같이 깊이 생각하여 생각하되 표현할 때는 뭐한다? 쉽게 표현해야 되겠지. 무슨 성? 평일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마음의 거울이다. 진실성. 그렇죠. 진실성. 잘했습니다. 그래는 우선 내용이 있어야 된다. 뭐에 닿지? 충실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글이라는 것도 억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암탉의 배를 가르고 알을 꺼내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해 주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이제 107페이지. 한번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들. 자, 107페이지 보면 11번 같은 문제. 몇 번 같은 문제? 11번. 가끔 11번 같이 이제 올바른 문장에 대해서 어법에 맞는 문장 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음 중 어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1번.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할 때 바야흐로의 밑줄 자. 자, 바야흐로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바야흐로야. 바야흐로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를 갖다 언급할 때 바야흐로를 씁니다. 그럴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있죠? 현재. 또는 바야흐로 뭐뭐 하려 한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바야흐로 쓸 수 있죠. 문제도 몇 번이다? 1번이 맞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거 봅시다.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여기 공동 주어는 뭐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동일 주어는 뭐 할 수 있어? 주어가 동일할 때는 삭제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러나 같은 성분이 아니면 생략할 수 없지. 일단 주어는 같은 거니까 생략할 수 있어. 그러나 복종하다. 어디에 복종한다? 자연에 복종한다. 그런데 지배하다는 앞에 자연에 지배한다. 말 안 되죠? 같은 성분이 아니지. 그러므로 자연을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목적어가 생략됐으므로 같은 성분이 아니니까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글을 쓰려면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된다. 시청해야 한다. 밑줄자.
자, 일단 지나친 서술의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신문은 시청하는 게 아니지. 신문은 읽는 거지. TV 뉴스는 시청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나친 서술의 공유를 한 비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4번으로 가도 돼요? 4번 가니까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색을 선물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 받아서 선물 준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진술해도 될 것을 지나치게 장황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제시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것도 역시 비문장이 된다. 옆에도 해놨지만 영선이는 가방을 선물해준 철이에게 보답으로 책을 선물했다. 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할 하나의 문장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 개의 문장, 이어진 문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간단하게 해두고요. 자, 갈까요? 하나 더 할까? 109페이지 볼까? 109페이지 18번 문제. 자, 18번 보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냐 그랬죠? 한번 볼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OX? 그렇죠. 왜 X죠? 그렇죠. 주체 간접에는 뭘 써야 된다? 있으시다, 있으시겠습니다를 써야 맞는 거죠. 따라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의 따님이 있으십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시다는 주체 직접에 쓰이고 있으시다는 주체 뭐에 쓰인다? 간접에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좋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아프시다. 무슨 시다? 아프시다가 있고 뭐가 있었죠? 편찮으시다가 있었죠. 편찮다. 이해할 수 있겠죠? 편찮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편찮다 또는 편찮으시다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허리가 편찮으시다. OX? 우리 아버지는 허리가 편찮으시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그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거 문법 배울 때 또는 높임법 배울 때 한번 연결해 줬던 적이 있는데 주체 직접 높임과 주체 간접 높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주체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고 주체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게 되는 걸 주체 간접 높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허리는 누구의 허리지? 아버지의 허리지. 아버지의 허리를 높이는 것은 뭐야? 간접이어야 되겠지. 간접에는 아프시다를 쓰고 직접에는 편찮으시다를 쓴다. 따라서 아버지는 허리가 편찮으시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잖아. 계시다와 있으시다와 편찮다와 아프다라는 말이 있었지. 아프시다와 편찮으시다. 구분을 줄 알아라고 해서 직접에는 편찮으시다와 계시다가 간접에는 아프시다와 있으시다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술어가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둬야겠지. 그래서 가까운 부분에 서술을 맞추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건 맞지? 근데 춤은 부르는 게 아니잖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래야지. 따라서 지나친 서술의 공유 또는 한 성분이 생략됐다 볼 수 있겠죠? 춤을 추는 것,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흔히들 잘못해가지고 축배를 터트리다는 표현 쓸 때 있어요. 축배를 터트리다는데 축배를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탄도 아니고. 폭탄을, 축포를 갖다가 터트리면 해야 되겠지. 우리가 할 때 보면 뭐 생일잔치 때도 축포 터트리잖아, 이렇게. 그런 거지만 축배는 터트리는 것이 아니지. 축배는 뭐에다 하지?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내가 해석을 했죠. 축배를 들며, 뭐 하며 시작? 축배를 갖다 들며 할 수 있죠? 함께 웃음의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8번에 있어 3번도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14번입니다.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 자, 삶의 방편의 밑줄자. 삶의 방편의 밑줄자. 평생의 반려자 밑줄자. 어때요? 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지. 뭐뭐의 뭐, 뭐뭐의 뭐. 그래서 이어졌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지. 그러므로 자연스럽다. 몇 번? 4번. 그렇게 정의된다는 거지.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교재 111페이지. 111페이지 24번 문제 해결해 볼까? 자,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은 있죠. 그만큼 정확해야 되는데 자칫 모성이 있다는 것은 중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의 표현 가운데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 중의적 표현, 우리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아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중의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웃으면서의 밑줄자. 웃으면서의 밑줄자. 아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있잖아. 그래도 웃다의 주체가 앞에 아가일 수도 있고 뒤에 엄마일 수도 있죠.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 2개를 갖다가 주었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수량의 중요성이죠. 수량의 중요성. 따라서 귤과 토마토 합쳐 2개인지 아니면 각각 2개씩 주었는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요즘은 계모입니까? 2개씩 각각 2개씩 준 사람이 계모입니까? 아니면 합쳐 2개를 준 사람이 계모입니까? 누가 계모라고 생각됩니까? 더? 2개 준 사람이야? 아니면 각각 2개씩 준 사람이야? 누가 계모 같아? 내가 그런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해봤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반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탁 맞추더라고요. 4개 준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각각 2개씩.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요즘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진짜 부모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과식하지 않게 한다 이거지. 그런 얘기 듣고 그래 일리가 있다.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먹지 못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보다 4개 주는 것이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과일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형은 3개 주고 나는 2개, 나는 2개 주서 울잖아. 그래 아빠는 나를 싫어해. 엄마는 나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내 걱정을 더 하시는구나. 내 건강을 더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4번의 답은 아니고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이 수량의 모호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이때는 중의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 경우는 바뀐 거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했죠. 뭘? 관형격사 을을 갖다 바꾼 거죠. 만약에 이 경우에 이 그림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했다면 중의성이 있지. 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돈 주고 사온 그림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의를 씀으로써, 의가 아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아버지의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같은 건 똑같이 다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뒤로 갈까? 쭉 넘어가. 원고지 사용법이 요즘은 나올 경우 없고. 자, 115페이지 갑시다.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에 한번 가면 한번 볼까? 거기 38번 토론할 때 사회자 역할이죠. 아까 사회자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접근하라고 말을 안 했지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합시다. 자, 사회자 역할입니다. 토론의 내용을 중간에 정리해 준다. OX 사회적으로 당연하겠죠.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중간에 이런 정도의 정리 필요하겠죠. 토론의 주제 및 순서를 제시한다. 어때요? 그러죠? 토론의 주제 및 순서를 갖다 제시하고 토론의 내용의 근거와 정당성을 판단해 반박한다. 아하, 사회자는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누구 편을 갖다 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회자. 사회자가 편파적인 경우 상당히 그 토론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답은 몇 번이다 나왔지? 아직 모르죠. 리얼. 토론이 과열될 경우 토론을 중간에 정리하여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어때요? 상식적이죠? 그런 점에서 디귿만 빼놓고 나머지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가봐. 117페이지에 41번. 117페이지에 41번. 봤습니까?
자, 보기의 대화에서 니은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의 대화에서 니은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대화의 경륜 배운 적 있죠? 특히 아까 대화의 원리 그게 몇 가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한번 대본다면 시작. 대화의 원리 세 가지.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 두 번째, 협력의 원리. 세 번째, 공손성의 원리. 이게 있잖아. 그럴 때 그래서 순서 교대 원리에서는 뭘 경계하라고 했지? 주고받는 것이니까. 순서 교대 원리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일방적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가로채기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또 하나 마지막 세 가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것이 바로 이제 순서 교대 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잘 들으라고. 자,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협력의 원리가 있었지. 협력의 원리. 협력의 원리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지겠지. 그래서 외울 때 영질, 관태 이 가지 있죠. 양의 경률, 그 다음에 질의 경률, 관련성 경률, 그 다음 뭐가 있다? 태도의 경륜.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협력의 원리에 관련된 문제였어. 그 밑에 다 예를 보면 뭐 관련성, 질의, 양의, 태도 나왔지? 협력의 원리, 그리고 관련돼서 문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가 잘 나오는데, 이 공손성의 원리는 대체적으로 누군가를 갖다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역지사지하고, 가급적이면 역지사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애들로 표현해서 완곡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친절하게 말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공손성의 원리인데, 공손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요관, 뭐가 있어? 요관, 창겸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자, 일단 문제 41번은 협력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다. 자, 한번 볼까? 문제. 체중이 얼마나 되니? 55kg인데, 괜찮네, 그렇죠? 근데 뭐 남자로서 55kg면 좀 약간 덜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55kg면 괜찮죠?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55kg면 괜찮을 것 같고. 물론, 키도 있고, 뭐,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55kg.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서? 체중을 물어봤죠, 체중을. 체중을 물어봤으면 55kg이라 딱 여기 끝나야 돼? 그런데 뒤에 뭐 붙였어? 키에 비해 가벼운 편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까지 하고 있어. 알았어요? 이거는 사족이 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므로 1번 보면 관련성의 경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 양의 경률에 위배된 거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의 초점, 뭘 묻는지 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억해두라는 얘기죠. 자, 얼마 전 시민운동회가 있었다며, 그래서 반응 잘했어. 순수 교대 원리에 의해서 잘했어. 100m 달리기에 비행기가 빠른 사람을 봤어. 무슨 소리야? 알겠지? 아무리 사람이 빠른다고 해도 어찌 100m 달리기 하는데 비행기가 빠를 수 있겠냐고.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참과 거짓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질의 경률이 어긋났지. 거짓됨을 얘기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지. 증거를 대봐. 증거를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허황하게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겠습니까? 했어도 진실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주의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번, 너 몇 살이니? 형은 17살이고 저는 15살이야. 이것도 양의 경률에 어긋난 거지. 그냥 15살만 말하면 돼. 형을 말할 필요 있겠냐고. 그런 점에서 하는 거겠다. 다음에 점심은 뭐 먹을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내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하지 못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도의 경률, 시작. 태도의 경률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있었지. 태도의 경률.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되는데 모호한 표현을 썼다는 얘기지. 이런 점에서 본다면 태도의 경률이 위배됐다. 이런 식의 문제가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위 대화의 원리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작. 순서 교대 원리. 두 번째, 협력의 원리. 세 번째,
공송성의 원리. 그러나 이제 공송성의 원리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사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5가지가 있다. 5가지 외운다. 시작! 요간, 창겸동.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 묻고,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묻고, 그 다음에 동의 경률. 있었지? 그리고 이걸 구전할 때 첫 번째 요령과 관용은 뭘 가지고? 이익과 부담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찬동과 겸양은 뭘 통해서? 비방과 칭찬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생각납니까? 동의는 일치와 불일치를 갖고 설명했죠. 그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44번 문제. 44번 보니까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언어 예절에 적합한 거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호칭어, 지칭어, 언어 예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남편의 누이가 왔기에 나는 고모 어세오스라고 반갑게 맞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렇죠, X죠. 내 자녀가 고모로 부를 수 있지만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아가씨. 알겠죠? 남편의 누이, 아가씨. 또는 뭐 남편의 손니 누이라면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지. 생각납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나는 내 친구 어머니 선친께, 이건 돌아가신 분이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자, 사장이 김 과장에게 자당께 안녕. 그렇죠? 이거는 누가? 사장이 김 과장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남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는 자당이다. 알겠지? 또는 헌당이다. 이런 말 쓴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뭐 대부인께서는 안녕하신가? 자당께서는 안녕하신가? 헌당께서는 안정하신가? 자대헌. 하시겠죠? 부엄과 자대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6번 한번 해볼까? 46번. 다음 중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부른다. OX? X 또 나왔네.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왔지? 아가씨 또는 애기씨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 지금도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외숙모 되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가 자기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네. 여동생이 뭐라고 부른다고 나왔지? 아가씨라고 해야 되자. 근데 80이 다 넘으셨는데 80 중순인데도 가끔 만나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가씨, 잘 있었어 아가씨? 뭐 이렇게 하는 거 봐서 나는 참 재밌었어. 그러니까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연세 드셨어도 우리 어머니한테 아가씨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참 재밌었죠.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어머니만 또 살아계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참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돌이켜보면 몇 년 안 됐는데,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참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그래서 사진 보면 돌아가신 분과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에게 구별되더라고. 몇 년 전만 해도 다 계셨는데, 지금 보면 몇 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뭐 세월은 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울 때는 있습니다. 자, 오빠의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지칭은 올케이다. 맞습니까? 네? 오빠의 아내는 언니라고 부르고 지칭어는 뭐다? 시작. 올케다. 맞습니까? 그렇죠. 누나 입장에서 남동생 아내는 지칭어가 올케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고,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형을 이런 말은 아주버니다. 맞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까요?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거기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 같아. 그죠? 52번 한번 볼까? 다음 지칭어 설명 중 맞지 않는 거 그랬죠? 자, 종형제는 친사촌형제다. OX? 여기서 사촌형제, 이런 뭐냐면 대체로 아버지의 형제 있지?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식들과의 관계야. 그걸 친사촌형제 또는 종형제라고 하죠. 외가 쪽이 아니죠? 우리 친가라고 하자. 친가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죠. 종자매, 친사촌 누이를 종자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종형제는 이모의 아들이 아니야. 이모의 아들은 이종형제라고 했지. 이종형제. 내종형제는 일종의 고모야, 고모. 고모의 아들이 내종형제 또는 고종형제라고 합니다. 내종형제, 고종형제라고 한다. 외종형제는 외삼촌의 아들이겠죠?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당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뭐요? 나와 5천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당숙 또는 종숙이죠. 이거는 할아버지의 형제의 자식과 나의 관계야. 할아버지 형제의 자식과 나의 관계. 그냥 오촌 맞고 아버지와는 사촌이죠. 작은아버지의 삼촌이다. 맞습니까? 자본아버지의 상촌 맞습니까? 틀렸죠? 작은아버지의 삼촌이 아니라 뭐에 나왔지? 사촌이죠. 사촌이 뭐는 거죠. 똑같아잖아. 아버지의 사촌이고 작은아버지의 사촌이죠. 정리됐나요? 말만 살짝 바꾼 거지. 할아버지의 형제 아들 맞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 더 할까? 55번. 다음 중 나를 기준으로 촌속하죠. 뭔가 고모는 몇 촌입니까? 그렇지. 3촌. 당숙은? 그렇지. 백분은 큰아버지. 몇 분? 3촌. 숙분은 작은아버지. 3촌. 외종형은? 4촌. 그리고 다음 몇 번? 2번이죠. 이런 식의 문제 나와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마지막으로 볼까? 121페이지 58번. 전화를 걸 때 표준 어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자, 지방직 7급에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당연하지.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의 친구인데요. 누구의 친구 누구입니다. 저처럼 통하고 싶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게 맞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끊는다. 들어가시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상담을 배려한 표현으로 사용하기 좋다? 아니죠. 안 된다고 했죠? 다음 몇 번이다 나지? 2번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화작독관에 대해서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래 독해 원리 있어 없어? 있지? 그래 독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해 가도록 하는데 이 독해 원리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단어들의 어떤 관계는 앞서 우리 의미로 파트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론하고 대체적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127페이지에 보면 글의 진술 방식과 전개 방식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앞에 뭐 단어들의 관계에서 뭐 유의어다, 다이어다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글의 진술 방식과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